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카이 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란입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번에 민사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사기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인가요? 말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민사사건이랑 형사사건이랑 변호사님이 맡아서 변론하실 때 차이점이 있나요? 네, 민사사건은 설령 지더라도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자칫하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가게 되죠. 그래서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그만큼 변호사로서도 형사사건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사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변호사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고가 이길지 피고가 이길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형사사건은 양형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에 담당한 판사의 가치관과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어떤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하고 어떤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판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로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민사사건은 지면 돈을 잃게 되지만 형사사건은 지면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런 만큼 형사재판 받는 피고 입장에서는 더 절박하고 그런 만큼 변호사는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말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다만 진행자님도 지금 실수하신 게 하나 있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원고 피고라는 말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네요. 이참에 변호사님이 용어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흔히 보이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망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아서 A가 B한테 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A가 원고, B가 피고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을 법원에다가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즉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언제나 국가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국가소추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다만 검사에 의해 기소돼서 형사재판에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최근에 방송된 드라마를 보더라도 판사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런 장면들은 모두 잘못된 거예요. 잘 알겠어요.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소개할 형사사건으로 가볼까요? 아까 사기사건이라고 하셨죠? 네, 아무래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형사사건이 사기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진행자님은 사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돈을 속여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기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속인다라는 것에 있어요.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 것인데 사기는 속여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실제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 편취라는 것은 속여서 가로챈다는 말이에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고의가 인정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1년 후에도 갚지 않았다. 이런 경우 B가 재산상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아요. 단지 B가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일 A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B가 안 줄 것이 뻔하니까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글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처음부터 돈 떼먹으려고 빌려갔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말로는 다 갚을 생각으로 빌려갔다고 하지 않겠어요? 네, 정말 예리한 지적이에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빌려갔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은 것인지 그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국내라고 하면 간증법을 쓰겠죠, 그렇죠? 근데 간증법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기 사건에서 최대의 쟁점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의뢰해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야 돼요. 상대방 마음속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빌렸을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추론해서 이 정도면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상대방이 어머니가 아파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 빌릴 무렵에 상대방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변호사한테 항상 사기 사건에 의뢰한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변호사로서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 떼먹을 생각은 없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만한 증거들을 잘 찾아야 돼요. 예컨대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매달 이자는 계속 따박따박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 떼먹을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정황 사실이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창과 방패의 입장인 거네요.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실 실체적 진술은 하나밖에 없지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아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기 사건에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기로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소개해주시는 사건은 유능하신 변호사님을 만나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네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에 대해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